남편의 영정 사진이 제 눈을 똑바로 보더라고요. 웃는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 웃음이 칼처럼 보였어요. 저는 김수연 42살이에요. 여기까지 버티며 살았다는 건 남이 보면 소박하고 단정하게 살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 인생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리컵이 아니라 제 몸속 어딘가 얇은 막이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문상객들 사이로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옷이 몸에 착 붙어 있었고 굽 높은 구두가 바닥을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얼굴이 지나치게 반듯하고 입술이 붉었어요. 그 붉음이 영정의 흑백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주인 저를 보더니 얇게 고개를 숙였고 향수 냄새가 제 폐를 누르더라고요. 그녀는 이름을 말했어요. 이세라. 33.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했는데 끄트미 올라갔어요. 기도문이 아니라 축배 같았어요. 사흘 뒤 보험사에서 프린트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제 눈을 찔렀어요. 수익자 이세라. 제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혀끝에서 쇠 맛이 났어요. 직원은 정중한 말투로 변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본인의 서명과 인감이 일치했다고 했어요. 저는 종이를 구겨 가슴에 대고 말했어요. 그 본인이 제 남편 맞았냐고요. 직원은 저를 보지 못하겠다는 듯 시선을 프린터로 돌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아주 능숙하게 내 삶 한가운데를 베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다 뒤집었어요. 영수증, 명함, 호텔 카드키 그리고 얇은 머리끈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그 작은 고무와 천이 제 피부를 문지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카드키는 동전처럼 차가웠고 손바닥 위에서 묵직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수연아, 내가 뭘 놓쳤니? 그러자 제 안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내가 놓친 게 아니야. 누군가가 훔쳐갔어. 세라를 만났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손을 흔들었고 그 손짓이 초대장이 아니라 선언처럼 보였어요. 보험 얘기 들으셨죠?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매끈했고 끝이 아주 조금 달달했어요. 혀끝에 꿀 한 방울이 묻은 사람처럼요. 그걸 당신이 왜 알아요? 정우 오빠가 절 믿었으니까요. 남편이요. 저는 또박또박 고쳤어요. 저한테는 오빠였어요. 그녀는 웃었어요. 얇고 길게 사람을 벗기듯이 웃더라고요. 운명은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서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젖은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동작이 불쾌하게 느리더라고요. 빈틈은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수연 씨는 몰랐겠지만 그녀의 향수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속을 뒤집었어요.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호텔 카드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금속성 소리가 유리 위에서 짧게 튀었어요. 이게 뭔지 알죠? 세라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어요. 눈빛이 순간 반짝했어요. 두 사람이 쉬어가던 자리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보다는 편안함에 가까웠죠. 그 말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컵받침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어요.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편안함은 내 침대에서 만들었어야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죽은 사람 흠 잡지 말고 보험은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명 같은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그럴 수도 있다가 제 인생을 어디까지 부숴도 된다는 말로 들리네요. 말이 싸다.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어요. 싸게 들리면 다행이죠. 저는 비싸게 당했으니까요. 시동생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형수, 형이 힘들었단 걸 몰랐어? 당신도 잘한 거 없잖아. 저는 딱딱하게 말했어요. 제가 잘한 게 없으면 그래서 남의 이름을 보험 서류에 올려요? 가족이 그렇게 쉬웠어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전화 백업에서 대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문장 끝마다 점 하나가 길게 매달려 있었어요. 오늘은 미안. 이번 주만. 다음에는 꼭. 그 점들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올가미가 되더라고요. 사진도 있었어요. 호텔 복도 거울에 비친 둘의 그림자.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고 여자의 손가락이 그 단추에 살짝 걸려 있었어요. 노골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더 노골적인 사진이었어요. 남편의 손이 누군가의 머리칼을 뒤로 넘긴 흔적. 유리장 가장자리에 남은 자국. 그 자국이 제 목줄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남편 회사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조심하세요. 이세라 씨는 처음부터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야근 스케줄, 부장의 약점, 심지어 배우자 생일까지요. 그걸 어디서? 모르겠어요. 근데 정호 부장님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럼 왜 도망 못 갔죠? 어떤 도망은 잡히는 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돌처럼 구르더니 가슴 깊은 데서 멈췄어요. 보험사에 이의 신청을 넣자 담당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자유의사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끊었어요. 그 자유가 협박이면요. 그 서명이 떨리는 손으로 강요당한 거면요. 담당자가 잠깐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렇다면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당신 혼자 싸워보세요 였어요. 저는 호텔로 갔어요. 카드키를 대니 초록빛이 반짝하며 문이 열렸어요. 커튼을 젖히자 도시 불빛이 물처럼 흘러들었어요. 소파 팔걸이에 얇은 머리끈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손끝으로 집어들었어요. 금방이라도 툭 끊어질 것 같은 얇음. 제 인내도 그랬나 봐요. 침대 시트는 부드러웠고 베개는 사람 머리의 온기를 아주 조금 품고 있었어요. 그 부드러움이 모욕이었어요. 저는 베개를 바닥에 던졌고 그 안에서 영수증이 한 장 나왔어요. 스파클링 와인 2잔, 딸기, 초콜릿. 제 눈앞이 잠깐 번쩍했어요. 달콤한 단어들이 제 입안에서 쓴맛으로 변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저는 열었어요. 복도 끝에 서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세라였어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고 한치 주저함도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당신이 오게 만들었죠. 원래 사람은 잃은 걸 확인하러 오거든요. 그녀는 제 어깨를 스치듯 지나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스침이 의도적이었어요. 아주 얇게 하지만 충분히. 나가요. 제가 말했어요. 정우 오빠는 여기에서 편히 쉬었어요. 그녀가 침대 모서리에 손끝을 올렸어요. 동작이 느리고 대답처럼 길었어요. 서로의 온도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 온도 도둑 맞은 거예요. 당신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제 속을 긁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사랑을 말하면서 계산을 세맸구나. 온도를 말하면서 숫자를 쌓았구나. 그리고 그 숫자 중 가장 큰 게 보험이었다는 사실을요. 정호는 바꾸려 했어요. 제가 던지듯 말했어요. 당신 이름 다시 빼려 했어요. 세라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정말 한 칸. 그런 얘기 누가 했어요? 당신을 아는 다른 누군가요? 당신이 예전에 쓰던 방식도 이전 회사에서도 비슷했고 남자들이 비밀을 떠안은 채 무너졌다는 얘기도요. 세라는 짧게 웃었어요. 여자는 늘 악력이죠. 남자들은 실수고 여자는 범죄. 아니요. 당신은 계획이에요. 그녀는 조금 고개를 숙였고 눈을 들어 제 얼굴을 봤어요. 계획이 나쁜가요? 다들 계획대로 살잖아요. 남의 삶을 자를 때 쓰는 칼이 계획이면 그건 나빠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그녀의 향수가 방 안 공기를 찼어요. 저는 갑자기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겁이 없지 않았어요. 겁이 많아서 먼저 달려드는 거였어요.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종종 공격을 먼저 하더라고요. 세라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말고 뒤돌아봤어요. 참 수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정우 오빠 마지막에는 당신을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불안? 네. 진실이 들키는 걸. 그녀는 나갔어요. 굽소리가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침대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눌렀어요. 살갗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뜨거움이 눈으로 올라와 시야를 뿌옇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낯선 남자가 제게 연락했어요. 목소리가 마른 나무 같았어요. 그 여자를 멀리하라는 경고였어요. 전에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공기가 등뼈를 타고 내려가 발끝에서 멈추더라고요. 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려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게 왜 하필 저죠? 당신은 분노를 감추지 않더군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보통 그런 사람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밀었고 햇빛이 방 안에 얇게 쏟아졌어요. 저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는 조용히 서류들을 넘기며 입증이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서명 대조 변경 시점, 통화 기록, 계좌 흐름,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바닥 안쪽에 펜 자국이 깊게 파였어요. 피가 아니라 잉크였지만 제겐 둘 다 같았어요. 기록으로 저는 피 흘리듯 싸우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거실 불만 켜두고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 몸이 제 말을 듣더라고요. 심장이 나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사랑을 잘못 고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나왔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다짐이 단단해질수록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이제 그만 미뤄둔다는 선언 같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짧은 문장 하나. 나 아기를 가졌어요. 배 속에서 칼이 한번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다 멈췄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검사 결과부터 가져오세요. 그리고 변호사와 같이 보죠. 잠시 정적. 그리고 또 한 줄. 당신이 생각하는 결말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웃었어요. 길고 낮게. 그래요. 내 결말은 내가 고를 거예요. 당신 결말은 내가 보게 만들 거고요.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카드키, 머리끈, 영수증, 서류철. 이 4개가 오늘의 무기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그때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초췌했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했어요. 제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이제 내가 주인공이야. 비극의 주인공 말고 결말을 고치는 주인공. 문을 열어 나가면서 저는 느꼈어요. 오늘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는 내게 상처가 아니라 증거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증거는 끝판막장에 막을 내리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내 삶의 막을 잡아당겼어요. 이번에는 내가 내리려고요. 세라의 문자가 도착한 이후 제 심장은 하루 종일 불에 던져진 종이처럼 바스락거렸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 한 줄이 제 눈앞을 가르고 머릿속을 까맣게 태웠어요. 저는 거짓말일 거라고 몇 번을 되뇌었어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그의 흔적을 자기 몸속에 심어두고 있었다면, 저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더럽다 이런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그냥 내 몸속을 다 찢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세라를 직접 찾아갔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서 저는 몇 분 동안 숨을 고르다 못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세라는 하얀 실크 슬립 차림으로 나왔어요. 그 얇은 천 사이로 그녀의 몸선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저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말았어요. 늦은 밤에 무슨 일이에요, 수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마치 싸우러 온 제 심장을 비웃듯 야릇하게 길게 늘어졌어요. 아기 얘기 지금 바로 확인해요. 확인이라뇨?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앞을 막아섰어요. 실내에서 풍겨 나오는 향수와 달콤한 술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파고들었어요. 정우 오빠가 원한 건 저였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요. 당신이 훔쳐간 게 아니고 뭐예요? 세라는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훔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온 거예요. 자꾸 원해서. 그 순간 제 몸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녀가 일부러 저를 도발하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 뼈가 으스러지듯 힘이 빠졌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위에는 아직 치워지지 않은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한쪽 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잔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어요.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산산조각 나는 듯 했어요. 세라는 오히려 웃었어요. 아직도 몰라요? 보험도 돈도 그 아기도 다 정우 오빠가 제게 준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아니야. 협박이었을 거야. 내가 다 짜낸 거라고. 세라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녀의 태도는 두려움이라고는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마치 이미 제가 무너질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남편과 세라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돌았어요. 누군가의 머리칼을 넘기던 손, 침대 위에 놓인 와인잔,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뱃속에 남편의 흔적까지 모든 게 저를 조롱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아이 문제까지 엮이면 싸움은 더 지저분해집니다. 보험 수익자 다툼보다 훨씬 복잡해질 겁니다. 저는 의자를 꽉 움켜쥐며 말했어요. 저는 지저분해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미 제 삶이 가장 더러운 늪에 빠졌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고 그 갈라짐이 오히려 제 각오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울지만은 않겠다고. 눈물은 상대를 기쁘게 할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제 눈물이 아니라 제 분노로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세라를 만난 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붉은 잔상이 맴돌았어요. 와인잔에 묻은 립스틱 자국, 그녀가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제 신경을 긁던 손끝, 그리고 귓가에 파고들던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 안쪽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속삭였어요. 미치지 마, 수연아. 내가 미치면 저 여자만 이기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미쳐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회사 동료를 통해 남편의 마지막 날 일정을 들었어요. 정호는 죽기 전에 세라와 크게 다퉜다고 했어요. 그 다툼의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 이세라.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세라의 울음 섞인 고성이 터져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다툼이 있은 지 몇 시간 뒤에 남편은 차를 몰다 사고로 죽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보험 서류를 챙겨 변호사를 다시 찾았어요. 남편 서명이 흔들려 있어요. 평소 필체랑 달라요. 이건 강요받은 서명일지도 몰라요. 변호사는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미묘하게 다르네요.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 제가 만들어 오겠어요. 그날 저녁 세라의 아파트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검은 스포츠카에서 내린 그녀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목선이 드러난 그 옷차림은 마치 일부러 저를 자극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웃으며 말했어요. 네, 오늘은 혼자예요. 오빠는 이제 없으니까. 그 말이 제 귓속을 찌르는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저는 뒤따라 올라가 문 앞에서 그녀를 막았어요.
당신 남편 죽기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세라는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입술을 살짝 하르며 말했어요. 알고 싶어요? 대답해요. 간단해요. 정우 오빠가 날 버리려 했죠. 그래서 붙잡았어요. 붙잡는 방식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제 살결에 일부러 흔적을 남기듯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어깨에 붉게 번진 자국이 보였어요. 단순히 그녀의 손가락이 스친 자국이었을 텐데 그게 마치 낙인처럼 느껴졌어요. 내 남편도 저 손에 잡혔구나. 저는 치를 떨며 욕을 퍼부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세라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여자였어요. 이름은 민경이. 그녀는 낮게 말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세라 씨 남자만 노린 게 아니에요. 여자도 이용해요. 정보 빼내고 돈 빌리고 나중엔 다 떠넘겨요. 그럼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다만 무서워서 못 내밀었어요. 저 여자 남자들을 쥐락펴락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부드럽게 다가와서 어느 순간 목줄을 걸어버려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경희의 눈가에는 오래된 멍자국 같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세라는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라고 믿지 않게 됐어요. 세라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그녀의 뱃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끝까지 가겠다고. 더럽고 치졸하고 야비해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겠다고. 제가 지옥에 들어가서라도 세라를 무너뜨리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세상이 시커멓게 보였어요. 저는 종이 한 묶음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게 무기이자 방패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나는 그냥 웃음거리로 끝나는 거야.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부엌 한가운데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애미야, 세라 씨가 애를 가졌댄다. 들었어요. 정호 피라는데 그럼 우리 핏줄이지 않겠니? 정호는 죽었어요. 그 아이는 살아있어도 내 가족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였어요. 너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차냐? 죽은 사람 원혼도 불쌍하지 않니? 불쌍한 건 정호한테 낚여 산 나였죠. 제 목소리가 갈라졌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제 눈물은 말라붙은 소금 같았어요. 시동생까지 끼어들었어요. 형수, 제발 그만해요. 보험금이랑 그 여자한테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잊어요. 형은 죽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짧고 비웃는 소리였어요. 형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문제죠. 며칠 뒤 세라는 언론사 인터뷰에 등장했어요. 화면 속 그녀는 흰 셔츠에 검은 자켓,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기자에게 말했어요. 정호 씨는 불행했어요. 아내분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고요. 기자가 묻더라고요. 보험금은 의도하신 건가요? 세라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마지막 선물이었죠. 제 귀에서는 피가 솟구쳤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던져버렸어요.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그 위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에서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수연 씨 남편이 세라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금 수익자 바뀐 건 언제 아셨나요? 세라 씨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들이 제 입술을 찌르듯 다가왔어요. 저는 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는 계획적으로 제 남편을 파괴했고 그 다음 저를 파괴하려는 중이에요. 근데 실수했죠. 아직 제가 안 죽었거든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눈빛들이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포성 같았어요. 며칠 후 법원에 첫 신문 기일 통지가 왔어요. 세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배가 살짝 불러 있었고 손톱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만 혼자 불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당시 피보험자의 자유의사가 있었습니까? 세라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서류에 친필 서명과 지문까지 찍혀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협박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잡혀 있었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단호히 말했어요. 증거를 제출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그 순간 세라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진실을 들고 오기 전에 나는 이미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 거야.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세라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섰어요. 김수연 씨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입술 끝을 살짝 올리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집에 돌아오자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세라 측 변호사 명의였어요. 명예훼손으로 저를 역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위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피 흘려도 돼.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저 여자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해. 제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어요. 제 몸이 먼저 알아들었는지 오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넌 아내가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착한 사람도 아니야. 넌 전쟁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제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결혼은 끝났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며칠간 저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리는 떡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종이 찌꺼기가 끼어 있었어요. 서류, 기록, 메신저, 캡처, 금융 내역 눈앞에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잠깐만 눈을 감으면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옆자리에 세라가 앉아 있었을까? 남편의 휴대전화 백업 데이터에서 삭제된 음성 메모가 복구되었다는 알림이 떴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재생했어요. 세라, 이건 아니야. 나 그냥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면 죽을 걸요. 나 없이 못 살잖아요. 그만하자. 그만두는 쪽이 꼭 죽더라. 그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남편은 도망치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세라는 그걸 놓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죽을 줄 알면서도 잡았던 거예요. 저는 바로 민경희에게 연락했어요. 예전에 세라에게 당했다던 여자. 경희는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가락이 계속 무릎 위를 긁고 있었어요. 당신도 죽을 뻔했죠?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오래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아주 천천히 말려 죽여요. 처음엔 다정하고 다음엔 질투를 유발하고 결국은 죄책감을 씌워요. 그러면 그 남자는 스스로 그녀의 목줄을 잡아요. 빠져나오면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거든요. 남편도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당신 남편은 마지막에 자꾸 자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저한테요? 회사에 있을 때 그만두고 싶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싶다고. 저는 경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갔어요. 남편의 사망사고 조사를 다시 요청했어요. 담당 형사는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단순 교통사고입니다.
과속 빗길 미끄러짐. 하지만 음성 메모가 있어요. 죽기 전날 세라와 다투었고 협박 비슷한 말까지 나와요.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협박으로 입증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차량 블랙박스라든가. 없다고 했죠. 근데 호텔 CCTV는 남아 있어요. 형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럼 그걸 가져오세요. 그 말은 곧 내가 직접 해라였어요. 좋아요. 직접 하겠어요. 지옥 끝까지라도. 저는 호텔에 찾아갔어요. 로비는 번쩍였고 카펫은 붉었고 공기는 무겁게 달콤했어요. 직원은 처음엔 협조를 거부했어요.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그럼 법원 명령장을 받으면 되죠. 직원이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와서 같은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떤 여자요? 임신한 것 같았어요. 까만 옷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 세라. 그녀는 제가 찾으려는 걸 이미 지우러 다니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과 세라가 호텔 복도에서 찍힌 CCTV 캡처.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세라는 그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날 사랑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부숴버렸어요. 종이가 아닌 사람 가슴을 찢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술을 들이켰어요. 술이 아니라 불이었어요.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웃었어요.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토했어요. 그리고 다시 웃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 싸움은 법이나 도덕으로는 못 이겨요. 저는 악마랑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악마보다 더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수연 씨.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남편 차량 브레이크 유압선이 누군가 손댄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 소행이죠? 우린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정호 씨 사망보험 가입일이 사고 열흘 전이더군요. 수익자는 이세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계획했어요. 모든 걸. 사랑을 팔았고 목숨을 샀어요. 그리고 돈을 챙겼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 중얼거렸어요. 세라, 넌 사랑이 아니야. 살인이야. 그날 밤 경위가 자료를 건네줬어요. 세라가 과거에 엮였던 남자들 명단이었어요. 셋은 사업이 망했고 둘은 정신병원에 갔고 한 명은 죽었어요. 똑같았어요. 보험 돈 파멸. 마치 시나리오처럼 정호의 죽음과 완벽히 겹쳤어요. 저는 벽에 그 이름들을 써 붙였어요. 빨간 펜으로. 한 줄 한 줄 살인자의 계보처럼. 그리고 가운데에 세라의 이름을 크게 적었어요. 그 글자가 피처럼 번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싸움의 끝에는 진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복수를 택하기로 했어요. 저는 경찰서와 법원, 언론사와 호텔을 오가며 증거를 모았어요. 피처럼 붉은 잉크로 가득한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매일 밤 거울 속 제 눈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빛은 얼음이었고 숨소리는 칼 같았어요. 이제 나는 사람 아니야. 전쟁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호사에게 마지막 서류를 건네던 날 그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법정 위에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감정은 숨기세요. 세상은 울부짖는 여자보다 웃는 여자의 말을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악물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뼈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지만 웃었어요. 재판 당일. 세라는 완벽했어요. 검은 드레스, 은빛 구두, 머리는 반듯하게 묶여 있었어요. 살짝 나온 배 위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그녀를 찍을 때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며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앉았어요. 속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요. 검사가 증거를 내밀었어요. 호텔 CCTV 음성 메모, 차량 브레이크 파손 감정서.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세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경련이 일었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급히 서류를 뒤적였지만 그 순간 재판장이 말했어요. 추가 증인 민경희 씨를 부르겠습니다. 경희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세라 씨에게. 남자들을 이용하고 망하게 만들고 마지막엔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었어요. 정호 씨도 그 길로 끌려가던 중이었어요. 법정이 폭발하듯 웅성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세라가 감쪽같이 숨겨놨던 남편의 금고에서 나온 문서였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이 늪에서 못 빠져나갈 것 같아. 너만은 살아. 그 문장 하나에 제 눈물이 처음으로 터졌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제야 남편이 사람이었다는 게 느껴져서였어요. 재판장은 조용히 선고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은 협박과 강요의 소지가 인정됩니다. 해당 변경은 무효로 판결합니다. 그 순간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 아이는 그의 아이예요. 나는 사랑했어요. 당신들은 몰라요, 나는. 경찰이 그녀를 제지하며 퇴정시켰어요. 그녀의 비명은 날카롭게 찢어졌고 법정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어요. 며칠 뒤 뉴스에 나왔어요. 이세라 사기 협박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더 이상 요부도 여왕도 아니었어요. 그저 패배한 괴물이었어요. 보험사는 공식 사과했고 남편의 명예도 회복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애미야, 우리가 틀렸어. 내가 옳았어.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저도 틀렸어요. 그 사람을 너무 믿은 게.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남편의 유품이 있던 서랍을 비웠어요. 반지를 들고 한참 바라보다 바다에 던졌어요. 차가운 물속으로 반지가 사라질 때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증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았던 족쇄였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엄마가 내 편에만 있을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밤이 내려앉은 창밖을 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세라, 너는 결국 사랑을 흉기로 만들었고 나는 그 흉기를 증거로 만들었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결국 이긴 건 나야.